네, 여러분 다시 가보겠습니다. 학급 경영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학습자 개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봤을 때 이 학습자들은 결국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서로 같지가 않죠. 한 반에 뭐 30명이 있다. 한 반에 30명이 있어요. 그럼 30명 중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수업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중상위권? 결국은 이 개별화라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기획하고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개별화의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효용을 누릴 수 있으려면 각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겠죠.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효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개별화라는 개념 자체는 그 특수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친구하고 청각장애인 친구가 같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시각장애인한테만 초점 맞출 수 없고 청각장애인한테만 초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모든 수업이 이 학생들로 하여금 얻어가는 것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이 학급 경영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자 개별화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급 운영의 민주화를 둘 수가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민주화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권위적인 탑다운 탑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형식의 이러한 의사결정 체계가 아니라 여러 한 사람 한 사람들, 더 권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가장 차이점이 뭐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뭘 해. 그러면 이제 다 따라와야 되죠. 여러분 북한에서 투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까요? 이거. 북한에서는 투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찬성 투표하는 거. 이게 이제 북한식 투표고요.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자기 그 당원증 있죠, 당원증 여기 뭐 무슨 의견을 말한 다음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당원증을 딱 드는 거예요. 안 들면 반대, 들면 찬성.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다 볼 수 있죠. 김정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찬성할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된 게 이제 그 북한식 투표죠. 거기도 이제 투표가 있고 선거 뭐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능을 못하죠. 김정은이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통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누가 뽑죠?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투표로 우리나라의 리더를 뽑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재밌는 게 어떤 대통령도 사실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들 자기가 뽑아놓고도 자기네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교실 상황에서도 학급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화가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학급 운영에서도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교사가 탑다운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견을 내고
의견이 잘 수렴이 되고 교사는 이걸 잘 매니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급 운영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급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라고 봤을 때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당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이 학급의 교육 목표가 어, 타당해야 된다. 뭘 기준으로 타당해야 될까요?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념적으로 원리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학교의 교육 목표 혹은 학급의 교육 목표가 뭐 현모양처를 만들겠다,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조선시대였다면 가능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혹은 뭐 인간 병기를 만들겠다, 인간성이 파괴된 막 그 살인 기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원리적으로 옳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혹은 나는 사업가를 만들 텐데 돈에만 눈이 먼 탐욕적인 사업가를 만들 것이다. 이것도 이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개별성 존중의 원리가 있는데, 개별성 존중의 원리라는 거는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개별화의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학습자 개별화하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학급 구성원으로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교사들은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쉽냐면, 내 말을 잘 듣고 혹은 학급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급을 지휘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저만 하더라도 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혹은 뭐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과대표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약간 더 친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그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공지해야 될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하니까 이 학생들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성을 존중해야 되고 학생마다 서로 재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 가령 제가 중학생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 여러분도 시골 출신이면 알 수 있는데 뭐 땡땡 운수 이런 데 있잖아요. 시내버스, 노란색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회장님 아들인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희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죠. 둘이 이렇게 가깝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가 방학 때 저한테 유럽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 몇 살 때냐면 중2 때였나? 13살, 14살, 뭐 14살, 15살 뭐 그 사이였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유럽 여행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 어머니한테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여기 운수회사 회장님 아들이니까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가 아니 무슨 중학생이 유럽 여행을 지네들끼리 간다고 저러냐. 못 보낸다. 근데 이게 좌초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결국은 이 학생
그 제 친구네 가정 환경하고 저희 가정 환경하고 다르잖아요. 이 친구는 방학 때 유럽 여행 한번 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 소비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돈, 저희 가정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저는 막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되고 말고 막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학급 상황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수학여행지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같은 거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각 반 학생들의 가정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좋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수학여행지를 유럽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반 학생이 40명, 요즘이랑 너무 안 맞죠. 25명이 있는데 이 유럽 여행으로 가는 수학여행 경비를 댈 수 있는 학부모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친구들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막 미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과학고 애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대요. 수학여행을 한 달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방학을 통째로 다 써가지고 미국에 가서 무슨 캠프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막 과학 실험하고 이런 걸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이 처한 환경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학급이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급을 경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 만약에 이 과학고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과학고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강릉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닷가로.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사실 과학고라는 그 제도가 수월성 교육이 어떻게 보면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하게 해주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사실은 그 과학고등학교 제도인데 이 수월성을 더 폭발적으로 발휘하게 해주려면 그런 좀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과학고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교육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미국으로 한 달씩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반면에 저희 어머니 얘기해보자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워가지고 그 수학여행을 못 가셨대요. 그러니까 반 애들이 다 가는데 저희 엄마만 못 간 거예요. 집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좀 배려받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한다면 더 좋은 학급 경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냐 아니면 뭐 무슨 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 경우에는 금액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집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또 원칙을 살펴보면은 세 번째로는 사회성 개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급이라는 곳은 결국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이거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를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내가 막 힘이 세가지고 막 힘이 없고 약한 친구들을 무력으로 다 제압할 수 있어. 얘 때리면 막 다 알아서 복종해. 이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이렇게 하게끔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살 때 이런 것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입하고 조금 관리를 해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창조성. 창조성이라기보단 창조적 경영의 원칙, 원리.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학급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담임이 적재적소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어렵게 갈 수 있는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들,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들도 교사가 딱 해결해주고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이제 해주는 거. 그리고 학급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조적 경영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즉,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 적용의 원리.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비슷한데 결국은 그런 맥락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맥락 고려. 어떤 맥락을 고려하냐면 지리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되죠. 가령 우리 학교가 섬에 있어. 아주 작은 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육지로 나가는 시간 같은 거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뭐 탄광촌에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아니면 공단에 있어. 그러면 학부모들을 면담하거나 이런 시간들 같은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부모의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일종의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이건 이제 취업을 목표로 만들어진 학교고 기술을 잘 개발해서 기술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마이스터 칭호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요거를 이제 잘 갈 수 있게끔 만약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취업은 안 하고 막 대입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온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교육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쵸? 원래는 이제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학생들도 원하는 바고 또 학교도 원하는 바였는데 담임교사가 이상하게 막 그렇게 한다면 혹은 나는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쭉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취업 쪽으로만 계속 연계하는 수업을 한다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분위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교육열이 되게 높은 학부모들도 있고, 그죠? 이 교육열이 되게 낮은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너무 낮으면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 그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뭐 예를 들면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한글을 다 떼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한글을 못 읽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되거나 학부모의 관심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합리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학생의 어떤 요구나 학생의 어떤 니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막 조용조용한데 웃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봤을 때 교사 입장에서는 쟤는 조용조용하다니까 좀 내성적이고 친구 관계가 별로 없을 거야. 교우 관계가 두텁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면 실제로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 즉, 이 학생을 만나서 면담해보고 주변 친구들도 면담을 해보고 이 학생은
약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실제로는 되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땐 조용한 친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재밌고 이런 친구여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보이는 거랑 다르게 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오히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교우 관계를 더 두텁게 해주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학업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들, 그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학생에게 학급 경영을 적용할 수 있게끔 가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학급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절차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에요. 좋은 보고서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요를 쓰는 거죠. 개요에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현황, 지금 어떻게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현행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개선을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효과, 이렇게 개선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은 보고서거든요. 학급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정보 수집. 우리 반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우리 반 애들의 특성은 뭔가? 하는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우리 반 애들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애들의 학부모, 우리 반 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등등을 모두 종합을 해서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학습 능력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재정 수준은 어떤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모두 파악을 하는 거죠.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현황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겠죠.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성취를 달성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 학생이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부족하다면 더 이렇게 올려주고, 더 높다면은 다른 부분들 더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담임의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임의 교육 철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가 교사로서 어떤 학생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들어가 있고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 학급 경영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반을 어떤 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급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식의 계획서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요런 식의 가평중학교의 이현진 선생님이 작성하신 건데요. 구글에 학급 경영 계획서라고 치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와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딱 이게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런 형식을 보통 많이 쓰고 요거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2학년 2반 학생들이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33명의 학생들 보면은 학급 교육의 목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게 뭐죠, 여러분? 생활 지도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거를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게 첫 번째 학급 교육의 목표로 이제 설정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청결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 지도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깨끗하게 생활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역할 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학급 교육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죠. 인지적인 거에 대한 부분,
뭐 어떤 학업 결손이 없게 하겠다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을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급훈으로 적은 거를 보면은 이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알 수 있는데요. 급화 만사성, 가화 만사성을 가지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학급이 화목하면 반 친구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 목표에 그대로 드러나죠. 반 애들이 친하게 지내고 일단 사회적인 친밀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급 경영 방침 보면은 서로 예의 있고 존중하는 마음, 학생 간에도 하고 학우들 간에도 하고 교사 학생 간에도 하고 그리고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하는데 주번하고 윤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자율적인 생활, 즉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적인 그런 학급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침 독서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게 하겠다. 독서 지도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부장을 중심으로 학급 행사 등등을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하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표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다. 즉 이거는 여러분 아까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던 여기에 학급 교육 목표에 빠져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 매일 아침 RW 시간을 가져서 정적 속에서 책을 읽는 시간, 독서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게 리딩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독서 교육도 하고 청소 교육도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도 하고 학급 임원 박예지 이성호 학생이 임장 지도 들어와가지고 누가 저기 노는 놈 없나 이거를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잘 검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도 하고 학부모 지도를 잘 하겠다. 그리고 생활 지도, 인성 지도. 교내에서는 휴대폰 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따돌림 방지하고 고성방각 흡연 이런 거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험 성적으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칭찬 제보자 시스템. 그래서 서로 칭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게 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런 거 고성방가 흡연 안 하도록 그리고 교내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획득하고 웹툰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모범생인데 실제로 막 조직하고 연계돼 있어. 그런 스토리들도 있죠. 어쨌든 지금 보니까 되게 잘 쓴 학급 경영 계획서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학급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급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되게 크고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잘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단순히 학업 계획뿐만 아니라 그 생활 지도 측면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 그리고 집안에서 부모님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세우고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의 학급 경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